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제 보면 분민의회 때 이 사프리에법이 있죠. 노동자의 어떤 친목 모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바탕으로 2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2월 혁명 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6월 봉기가 여기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드주의자가 나타나거든요. 계드주의자. 이들이 프랑스 노동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상공화국에 넘어가면서 사프레법 인제 폐지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죠. 예. 지금 사프레법은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것도 금지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폐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노동운동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여기 뭐 BT라고 인제 하는 조직이 있고 노동교환서라는 그 조직이 있고 뭐 노동총동맹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신디칼리즘 같은 것들이 등장해요. 이 신디칼리즘은 이제 뒤에 설명할 좀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통합사회당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되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좌파 정당들이 한 곳에 통합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영국이나 이제 노동당처럼 영국의 노동당이나 그 독일의 3 인당처럼 이렇게 통합된 정당이 없거든요.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랑스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영국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왕정 복국에 이제 잠재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은 7월 혁명에 참여함으로써 잠에서 깨어나던 1830년대에서 40년대 활발한 움직임이 보였다. 자, 이 시기 또한 프랑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기 어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도 했다. 1831년에서 34년 리옹에서 경직공대 대대적인 봉기가 있었고 1832년에는 다음해에 걸쳐 파리에서 또 많은 파업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봉기나 파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치돌 왕정의 탄압을 초래해서 1830년의 후반에 소강 상태에 거뒀다. 1791년 샤프리법으로 이건 이제 국민공예 때 인제 만들어진 법이죠. 자,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 합동조합을 비롯한 상부상조의 친목 단체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서 노동조합 대신에 인제 그 친목 단체 같은 것들을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문을 발간하고 이로부터 사상적인 세대를 받았다. 그동안 소강 상태에 지속해 온 노동자들은 1839년, 자, 1840년에 거쳐 다시 결계했다. 자, 1839년에 궁극적 공산주의 신봉을 혁명적 운동가였던 프랑크가 그 당시 이제 500명의 소수로 파리 시청을 점령한 사건이 일어났고 1840년에 파리의 숭룡국들의 파업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카베의 공상주의적 이카리의 여행, 그다음에 그 루이 블랑의 노동의 조직, 그리고 푸르동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그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자의 저서가 잇따라 출판되어 노동자들에게 널리 익혔다.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 프로동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자는 아니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데 어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은 1848년에 이월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기세가 당당했으나 임시공화를 장악한 온건파 공화파의 견제로 밀려 4월 선거에 패배하여서 6월 폭동을 분쇄하고 말았다. 그러자 프랑스 노동운동은 1850년 침체기를 맞이했다. 1860년 나폴레옹의 간용에 나폴레옹 3세 간용도 있어 노동운동에 뭐냐면 활기를 되찾게 됐지만 나폴레옹 3세 같은 경우에 노동운동에서 좀 간용 정책을 취했어요. 이 부분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1871년에 파리 공원에서 이 유명한 사건이죠.
다시 패하고 숨을 죽이게 되었다. 자, 1870년대 말에는 그 당시 가서야 프랑스 노동운동 부활의 기미를 보이고 1879년 게드에 게드의 마르크스에 입각한 프랑스 노동당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게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파리 꿈을 번호하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다가 그 당시 탄압을 이제 받고 제너바에 이제 망명을 갔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때 이제 망명 갔고 거기에서 여러 글을 써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막스주의에 기우면서 이거를 이제 그 프랑스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런던에 가서 막스와 엥겔스를 만나서 막스주의에 대한 어떤 신념을 더 굳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통일사회당 뒤에 이제 프랑스 노동당이 있지만 이제 통일사회당도 또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조세수와 함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게드주의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충실한 이행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거는 프랑스 사회주의의 마르크스주의의 통합을 뜻하지 않게, 프랑스 사회주의의 마르크스주의의 통합을 뜻하지 않게 오히려 프랑스 사회 대분열 시작이었다. 그래서 1884년에 샤프레법이 폐기되고, 그러면서 노조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면서 노동운동도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1887년에 파리에 직업 소개를 받기 위해서 노동자 집합 장소로 노동교화소가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도시 확산되면서 1892년 10월 1892년에는 10개 내지 14개 교환소가 BT연합, 그러니까 이제 노동교환소, 노동소개소의 연합 형태로 BT연합이 결성이 됐어요. 자, 원래 이 BT는 직업소개서 같은 것이었으나 점차 노조 역할도 겸하여 노조의 하합장소가 되기도 했다. 자, 이와 별도로 또 1895년에는 노동조합의 총연합체인 노동총동맹이 결성되어 BT연맹과 양립되어 지속되었다가 결국 1902년에 양자가 결합됐다. 예. 오늘날 말하면 우리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같은 상위 노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두 개 나눠졌다가 하나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80년대 프랑스 노조운동은 1840년대와 달리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부르주아 출신의 지식을 배제하고 쌍디칼리즘을 받아들였다. 쌍디칼리즘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자, 그래서 쌍디칼리즘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정치활동가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의회를 무시하죠. 예. 그리고 파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이제 흐름이 쌍디칼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혁명성이 내포되어 있고 무정부주의 영향을 강하여 혁명적 산디칼리즘, 즉 아나코 산디칼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여기는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와 산디칼리즘의 관계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의 박훈이 같은 사상들 있잖아요. 기존의 권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 권위 있는 기관들 막 파괴하고 그런 거 연상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10% 미만이었고, 이런 노동자들 장악한 쌍디칼리스트들은 비정치적 전략은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에 1910년에 철도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실패한 후 쌍디칼리즘은 뭐냐면 쇠퇴였다. 이렇게 있죠. 자, 이후부터 이제 뭐냐면 이제 1880년대부터 90년대 거쳐서 프랑스의 마르크스 혁명 노선을 강조하는 게드주의부터 개혁주의자까지 다양한 사회주의 분파가 있었고요. 그들 대부분 이제 현실을 타협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되죠. 의회에 진출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 개혁과 병역을 목표로 삼고 비정치적 쌍디칼리즘
비정치적인 상티칼리스트나 선을 긋고 있었다. 자, 요 정치적이라는 것은 그 의회 진출에서 뭔가 그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비정치적인 게 정치적이라는 게, 근데 상티칼리스트는 이렇게 비정치한 건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회 정치 무시해버리고 파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겠다는 얘들이잖아요. 1893년 총선거에 뜻밖의 50명의 사회주의자가 단성되자 그들사이의 통합에 대한 기운이 싹 트고, 급기야 이제 1905년에 여러 사회주의 분파들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앞에서 언급했던 통합사회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당이 뭐냐면 탄생되었다. 자,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지부라고 당명이 말해주듯이 통합사회당은 사회주의의 국제적 연대를 존중하고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통합의 주역을 맡고 있는 통합사회당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조데스는 그 당시 이제 그 혁명주의와 개혁주의의 절충의 길을 걷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을 수정했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정주의라고 해요. 이 수정주의자는 뭐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거든요. 얘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마르크스의 어떤 지향을 공유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폭력혁명이 안 되잖아요. 폭력혁명 같은 걸 포기하고 의회를 통해서 마르크스 이념을, 사회주의 이념을 점진적으로 이제 뭐냐면 변화시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그 노동당이라든지 그다음에 3인당, 물론 3인당도 처음부터 뭐 수정주의가 등장한 건 아니었지만 나중에 수정주의가 빠지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통합사회당 이런 것들이 다 통합 수정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냥 독일의 노동 운동을 볼게요. 독일의 노동운동. 자, 이 독일의 노동운동은 아까 프랑스 삼인운동은 그 프랑스의 그 좌파 연합, 프랑스의 이제 그 공산주의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분열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의 노동운동은 좀 단순해요. 구심점이 있었죠. 이게 뭐냐, 3인당이죠. 사회민주당. 줄여서 이제 3인당인데, 자, 요 3인당에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프랑스, 독일의 노동운동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정주의 노선은 이제 돌아서가지고 뭐 예전처럼 막스니즘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의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이제 반영하는 뭐 정책들을 이제 피고 그런 정당으로 바뀌었죠. 네. 자, 하여튼 이 3인당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독일 그 교수님이 많더라고요. 독일 그 비스마르크나 사회민주당에서 관심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3인당. 자, 그럼 3인당의 변천 과정 볼게요. 독일 노동운동은 3인당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독일의 노동운동은 프랑스나 영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후진적이었던 독일에서는 1840년도부터 수공업자들과 직인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848년 49년에서 이들 3월 혁명기에 직인 중심의 독일 노동자 현재단이 보통선거를 요구하면서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850년대에 보수화 추세 속에 침체기를 거쳐 1860년에서 73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친목단체와 교육협회 등이 소출되었고, 그 가운데 최초의 사회주의적인 노동자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나세르가 이끌었던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그 1863년에 결성했다. 1869년에 그다음 남부 독일의 아이젠하우의 베벨과 리프코네흐트가 주도한 사회민주 노동당이 나타났다. 자, 나세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로부터 빌려 엉성한 것이나 국가의 사회 변혁에 필요한 기관으로 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큰 차이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베벨과 리프코네흐트가 이론상은 마르크스에 좀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요 라세르 같은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뭐 마르크스주의자보다는 마르크스주의자 요소를 받아들이는 수정주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75년에 그 당시 AD 에이브, 그래서 AD 에이브와 아이젠하우 당, 이걸 이제 합쳐서 AD 에이브는 여기 나세르가 만든 당하고 아이젠하우 당은 여기 사회민주 노동당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당은 고타에서 합동회를 갖고
그리고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일 사회민주당, 약칭 SPD가 이제 탄생되면서 독일 노동운동은 이 SPD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독일 3인당이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독일 사회주의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고타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독일 사회민주당을 이제 창당했는데, 이때 이제 강령을 반포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고타 강령이야. 자, 고타 강령은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나세르주의, 그 약간 수정주의죠. 요게 절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아니야.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약간 수정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마르크스가 그걸 보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유명한 그 무슨 책을 그 비판했는데, 그 책이 이제 유명한 책이 고타 강령 비판이 있어. 그래서 이 둘이 합당해서 독일 사회민주당에 만들어 놓고, 이때 이제 고타 강령을 공표했는데 수정주의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마르크스가 고타 강령 비판을 통해서, 이 책 이름이에요. 이걸 통해서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 3인당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정당이었으나 그 산하에 보면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소비조합을 비롯한 교육, 문화, 예술, 오락 등 다양한 산하 자체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878년 비스마르크는 그 유명한 반사회주의법으로 3인당은 그 산하단체를 포함해 모든 활동을 금지했고, 다만 의원 출마만 허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명한 법인데, 3인당 세력들이 커지니까 이 마르크스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3인당 세력을 견제해서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3인당의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3인당은 국회에 진출할 수 없어요. 다만 3인당이 있는 3인당 당원이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국회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3인당 이름을 걸고 뭐냐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3인 당원이 무소속 이름으로 걸고 뭐냐면 선거를 후보로 나갈 수 있고, 대신에 그걸 이제 모이면 이제 실제로 3인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3인당이라는 그 공식적인 당명을 쓰지 못해. 무소속으로 나가서 거기에 의회에 참가하는 형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의원 출마가. 자, 무소속 출마는 가능했다. 자, 이런 강력한 탄압으로 3인당 붕괴 위험에 직면했고, 1980년대 초에는 의원 수도 감소했다. 근데 이때 의원 수라는 것은 의원 출마, 개인적으로 출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행동에. 그러나 1870년대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로, 이때 독일은 이제 산업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독일은 이제 뭐가 있었죠?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2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현대적 공장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들은 3인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했다. 그 결과 3인당은 선거 때마다 승리를 거듭하여 1890년에 반사회주의법의 갱신이 불가능했다. 자, 그래서 3인당 1892년에 에르푸트 강령을 채택하여 재건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에르푸트 강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좀 강경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좀 뭐냐면 부합되는 거야. 부합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좀 눈여볼 게 반사회주의법의 갱신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3인당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매번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이제 나중에 좀 계급별 투표제 때문에 항상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3분의 2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자, 그러다가 이제 1890년대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비스마르크가 이제 대신에 비에르 미세가 등장하죠. 비에르 미세 입장은 비스마르크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다 뭐냐면 뒤엎었죠. 예. 그래갖고 그 비에르 미세가 그때 이제 반사회주의법도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비스마르크 요청했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해버렸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좀 더 이제 뭐냐면 합법화된 형태로 공개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당 이름을 걸고 선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창당 때 앞에 이제 고타강령 있죠. 이 고다강령인데 고타강령이라고 또 불려요. 고다강령은 마르크스주의와 나치 주장의 절충이었으며 카우츠키가 작성한 에어포트 강령은 이 고타강령보다는 또 뭐냐면 더 마르크스 이름에 어, 충실했죠. 즉 계급투쟁과 중공에 집중, 독점적 생산체계 성장, 노동계급의 프롤레타의 빈곤화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모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사회주의와 계급 없는 사회의 건설을 제시했다. 예. 그 마르크스,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가까운 에어포트 강령을 내걸었다는 거죠. 그러나 189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3인당의 초창기 때부터 참가했던 지도적 이동가였던 베르슈타인이 있어. 이 사람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이제 현대 지금 3인당의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수정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3인당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때 이 베르슈타인이 이걸 수용한 거죠. 그래서 수정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물론 초창기 때부터 그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 하여튼 그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 그다음 중규모의 재산 증가, 소시민층 견제, 화이트 칼라의 노동자 증가와 비프로레타리아 등 구체적인 사실을 들면서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본과 노동자의 양극화와 양자의 결렬한 충돌의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지 않으며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중상층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양극단어 왜냐면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자 양극화, 자본과 양극화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은 따라서 불필요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소망스러우나 필연적인 게 아니며 인민이 원하고 노력할 때 실현되고 계급주의의 소상이 아니라 개혁의 연속으로 점진적 실현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주장할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자체의 계급투쟁론을 이제 폐기하고 의회에 가서 사회주의 이념을 뭐냐면 전혀 사회주의 이념에 반영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르스타인 수정주의는 당대에서 부정되고 3인당은 계속 확장하여 1914년 제국에서 110세 이상 석의 이상의 차지한 독일 최대 정당까지 성장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베르슈타인 이론은 후에 독일 3인당의 주요 정책 방향이 돼요. 초창기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860년대 이후에 독일 노동운동이 3인당이가 결합해요. 정치화되고 마르크스주의 받아들이고 조금 이념상 가격한 게 뭐냐.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3인당이 왜 이념적으로 가격하냐. 아마 영국에 비교해서 이제 가격한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자,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딱 끊어지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좀 애워주세요. 이 부분은 왜 3인당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하냐는 거죠. 첫째로는 독일의 부르주아즈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민주적 개혁과 시민적 자유의 도입을 실패했고 통일 위해 반권위적인 제고를 지지하면서 공권화지 융화되었다. 그 결과 독일 노동계급은 독자적 급진적인 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갈등도 있었지만 말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찾아서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독일 부르주아들은 그런 게 없다면 너무 권위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그 기업체 하나 잡고 사업가 잡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제 뭐야 공장에 벗어나서 길거리 투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점점 가격화됐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정치화시키자. 그러니까 독일 3인당처럼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 목숨을 내자. 아무리 개별적인 이제 사업자들하고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의회 가서 이제 정치 목숨을 같이 내자.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야. 두 번째는 독일의 고용주들은 기껏해야 때로는 가부장적 복지 수단을 강구했을 뿐 노동자에게 충성심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많은 고용주가 노동자 대표와 협상을 거부했다. 자, 임금의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 수는 영국과 비교하자면 직물공무원 영국의 46만 명인데 비해서 독일은 그 16,000명에 불과했고 그래서 강성에서 영국이 90만 명인데 독일은 놀랍게 82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체 협약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는 그 고용주와 투쟁은
연구의 가치 단순한 경제 투쟁이냐 정치 투쟁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고용자가 뭐 해봤자 타협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저쪽 의회로 가는 거죠. 의회로. 자, 셋째로 독일 제국의 반권위주의고 계급적인 성격이 크게 작용됐다. 그러니까 독일 내 통일 독일 제국은 동독의 토지귀족, 융크와 서독의 대부르주아가 지배되었고 모든 정책에 있어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 마르크스의 명제는 문자 그대로 구현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한 유명한 거 있죠. 국가는 부르주아 집행위원회다. 이거는 독일 정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프로이센 위의 선거는 빈곤화 하층민대 극히 불리한 상계급제였고, 자, 그래서 이제 상계급제는 뭐냐면 이게 뭐냐 세금을 납는 거에 따라서 세금 납부 순서에 따라서 세 등급을 나눠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의 배당을 하고 여기에 3분의 1을 배당하고 여기 3분의 1을 배당해. 얘들은 이제 소수의 뭐 몇 퍼센트겠죠. 뭐 제가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지만 한 4, 5%. 여기는 뭐 10%, 20%. 여기 한 7, 80%가 이제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계급별 투표를 했을 때 아무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표해봤자 3인당에 투표했자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어. 이게 마지노선이야. 3인당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요 계층에서 뽑았죠. 그래서 이런 보수 연합들에 의해서 항상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3인당은 3인당은 1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런 보수 연합의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연합 때문에 정권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예. 그래서 그 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권을 잡은 거죠. 3인당은 그전에는 이런 상계급제 때문에 각각의 3분의 1씩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넘을 수 있는 번은 7, 80% 정도밖에 3분의 1밖에 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수를 넘어가지 못해요. 나머지 3분의 2인 보수주의 이런 카톨릭 정당 이런 정당에게 이제 뭐냐면 넘기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연합해갖고 그 권력을 행사했다.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국위에서 선거는 보통 선거였고 그래야 3인당의 최대 위석을 차지하는 데 불구하고 이런 계급주의 상계급제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항상 못 넘어요. 이 선이 마지노죠. 실질적인 권력이나 권한은 요 3분의 2를 차지하는 보수 정당의 연합에게 보수 영정에게 항상 권력을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왜 가격해졌냐? 일단은 그 독일의 부유주의 세력들이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뭐냐면 반권위주의 제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다. 두 번째는 말이 안 된다. 타협이 안 되고 그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독일 노동자들이 정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토지 귀족이나 대부유주의 세력들이 지배를 했고 국가 지배의 이념을 대변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독일의 3인당 관련된 내용을 봤고 이거는 비스마르크 정책과 관련돼서 한번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제1차, 제2차 인터내셔널 보자. 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 말미에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에 떨게 해라. 프롤레타리아 잃어버릴 것은 쇠사슬 뿐이며 전치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망국의 노동자 단결해요. 고사죠. 자, 여기 망국의 노동자도 단결해라. 프로레타 잃어버릴 거는 쇠사슬밖에 없다. 자, 이거 유명한 말이죠. 이거 이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03년 공사 기출에 나왔어요. 예. 이게 나오고 나서 이 책의 이름을 써. 공산당 선언. 되게 문제 쉽게 나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후손은 1860년대 시연대 기회를 맞이했다. 그래서 1860년대 초에는 영국의 신용노조가 방송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신용노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처럼 비수용 노동조합이죠. 자, 그냥 프랑스의 노동운동이 활성화 됐으며 독일 나치의 ADAV,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 총동맹이죠. 가 결성됐다. 자, 이런 전반적인 노동운동에 고조된 열기 속에 1862년 런던 국제박물관에서 각국의 참가온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고, 자, 이거 이제 예전에 얘기했죠. 1860년 런던 국제박물관 관람에서 그때 이제 수정공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유명한 건물이죠. 예. 하여튼 그걸 바탕으로 해서 1864년 12월에 국제노동자협회가 결성되고
마르크스가 계사를 읽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참가한 각국 대표는 다양했다. 대부분 사회혁명가도 아니었고 마르크스주의자는 소수였다. 우리가 마르크스주의자들 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예, 예전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회주의 안에 여러 사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고 한 거야. 근데 얘들이 처음에 소수였다가 점점 많아지죠. 이렇게 가장 수적으로 많았던 건 영국의 노동조합 대표도였고, 그밖에 오웬주의자, 차티스트 대표도 있었고, 프랑스 대표는 포르동주의자와 블랑키주의자가 참가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요 그 뭐냐면 국제노동자협회, 이걸 이제 제1 인터내셔널하고 이걸 빼먹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은 대립과 갈등, 특히 마르크스와 프로동 같은 박근혜 무정부 추종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876년에 소멸됐다는 거예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1 인터내셔널은 뭐 마르크스가 주도했지만 그가 의도하지 않게 이 뭐냐면 비막스 사회주의자 세력들과 그다음에 그 무정부주의 세력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주도권을 못 장악했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제1 인터내셔널 소멸 후 마르크스, 엥겔스는 새로운 국제 조직의 제안을 별로 열성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보다 더 동질적인 성격의 조직을 원했으며, 그들의 입장에선 게드의 프랑스 노동당을 말할 것 없이 프랑스 게드의 이제 그 게드주의자도 약간 마르크스와 좀 가깝잖아요. 근데 마르크스 입장에 볼 때 이 게드주의자들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하여튼 말할 건 없이 독일의 3인당도 만족스럽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타 강령 비판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이제 뭐냐면 움직이지 않았죠, 얘네들이. 자, 이러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이나 태도와 달리 1880년대에 고양된 각국의 노동운동가 사회주의 세력들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1889년에 7월 14일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 기하여 계드주의자들 주도 아래 국제대회를 열고 제2차 제2 인터내셔널이 탄생되었다. 후에 가서 제1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분파적 대립과 갈등이 일어났으나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려는 비교적 하역된 모습이었다. 따라서 그 노선도 직접적 혁명보다는 의회에 진출해 자본주의 붕괴하는 날을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국의 부유자로부터 완전한 노동계급의 정당을 수립할 필요성이 인정했다. 자, 이거는 수정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은 수정주의자들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해 소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이 비판을 가하자 제2 인터내셔널은 1896년 그들의 추방을 결정하고 독일의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해 제2차 인터내셔널 1차 세계대전까지 종속됐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까지 종속했던 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것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사회주의보다는 뭘 선택했죠? 각국의 사회주의는 민족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뿔뿔이 헤쳐서 뿔뿔이 그러니까 해체되고 나서, 해체되고 나서 각국의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그 사회주의자는 각국의 군인으로 참여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보다는 민족주의가 낫다. 자기 민족 찾아서 나죠. 계급보다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정당 관련돼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40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사회주의 정당의 발전 볼게요. 자, 19세기 초만 그 산업사회 재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은 1860년대 이후 점차 의회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그 독일의 3인당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과 발전은 각국이 처한 정치적 환경, 사업화 정도, 사회주의 운동의 정통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구성되었다. 자,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 수립은 노동계급 형성 과정의
자, 동시에 포괄적인 계급 형성 과정의 일부였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은 기존의 노동자주의가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동시에 노동자를 결집시키고 독자적인 노동자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노동운동의 일정한 형식에 부과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촉진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 수립된 것은 독일이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860년 3년가 독일 노동자 총연맹 있고 1869년 사회민주노동당이 각각 형성된 독일의 두 가지 사회주의 경향의 노동자 정당 운동은 1876년 고타에서 사회민주당으로 통합됐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고타 강령 비판을 썼다고 했죠. 이걸 마르크스가 보고 그래서 고타 강령을 공포했고, 이 고타 강령은 약간 수정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라세르의 의견이 좀 반영돼서. 반면 영국과 러시아의 경우 뒤늦게 세기전환에 가서 사회주의 정당을 창설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의 발전 양상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주의적 의회주의와 긴밀하게 결속된 노동조합 운동으로 그 특징을 하는 독일과 스칸다비아 지역의 내용과 두 정부주의 무정부주의 쌍디카이즘. 아까 이제 쌍디카이즘은 무정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의회 정치 무시하고 막 폭력 내세우고, 무정부주의 쌍디카이즘은 사회주의 정당의 발전을 약화시키고, 그다음 노동 정치를 이제 불안전하게 만든 요소였던 에스파냐, 이탈리아,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지역, 그리고 뒤늦게 산업화와 정치적 억압을 위한 사회주의 정당 창설을 지지하거나 지하에 몰린 러시아를 비롯한 동부 유럽 발칸반도 지역이 그것이다. 그래서 잠깐만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돼? 아, 여기서 끊어. 여기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여기가 쌍디칼리즘이 여기 지중해 연안 지역까지.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동유럽의 발칸반도 지역에 나타난 그런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쌍디칼리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 이렇게 왜냐면 세 가지 유형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화에 가장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가장 뒤늦게 창설되고 발전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는 노동계급의 정치가 자유당을 대표하는 자유주의 틀 속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독자적인 사회주의 정당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900년에 가서야 노동조합 회의, 독립노동당, 사회민주연맹, 헤이비연합회 등이 연합하여 창설한 노동대표위원회가 의회 내 노동자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독자적인 노동당의 결성은 우열곡절 끝에 1906년에 가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이런 이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1906년에 가서 이제 노동당이 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억압적인 정치 체제에서 노동계급의 자유주의와 일찌감치 결별한 독일에서는, 그다음에 독일은 이제 부르주아 세력들이 거의 권위주의고 융커계가 이제 독일 정부하고 결합돼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만류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나가서 으쌰으쌰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결과는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이 비교적 일찍 이뤄진 반면에 의회 정치의 발전 속에 자유주의 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노동계급과 자유주의 연대가 오래 지속됐던 영국, 그러니까 자유당과 연대를 했죠, 노동계급이. 영국의 사회주의 정당의 수립이 늦어졌던 것은 사회주의 정치의 성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사한다. 자, 영국의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적이지도 않고 혼명을 포방하지 않는 데 반해서, 그다음에 독일의 노동당은 마르크스주의 청시에 따르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방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독일 3인당이 뭐 폭력혁명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아마 이제 독일 3인당 중에 그 독일 3인당도 권력관계에 따라 막 변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에르푸르트 강령인가?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카우츠키라는 애가 이제 작성한 거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 포방했다는 거는 에르푸르트 강령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벨렌스타인이라든지 뭐 그때 고타 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하여튼 이건 한 단면을 이제 뭐냐 부각시켜서 얘기한 것 같고, 자 일반적으로 의회주의 정통이 오래되고 국가가 노동운동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국가가 시민적 자유와 산업 문제 중재에 지지했던 영국이나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치가 점진적인 개혁주의 성향을 띄었다.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국가가 노동운동에 억압적인 곳, 예를 들어 이베리아 반도나 합스부르크 제국의 헝가리, 러시아 등에선 노동자의 전투성이 강화되고 노동운동의 비탈적 선에 띄는 것이 특징이다. 예. 자,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국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연합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노동당이 그 민주노동당이 뭐 그 민주노총과 연결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 운동이 정당을 건설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전국적인 노동연합체에 등장을 촉진하고 전인하였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과 전국적인 노동조합 연합체, 노동조합 연합체는 대중적인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켰고 1890년대부터 1914년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에 갈목한 성장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정당이 독일의 3인당이죠. 3인당 안에 벌써 노동조합이 있는 거야. 산하단체로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일의 3인당은 1898년 선거에서 27.2%의 득표율로 최대 득표를 기록한 정당이 되었고 1912년 선거에서는 그 397석 중에 110석을 얻어 원내 최대 위석을 장악했다. 그렇지만 항상 3분의 1석만 있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연합 정당인 3분의 1을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얘네들이 연합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1당이지만 정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체코, 오스트리아 등의 중부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도 1910년대 이미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지지를 얻었으며 그냥 국내 정치가 가장 강력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떠올렸다. 자, 이러한 대중화된 그 사회주의 정당은 각국의 정치 지형 속에서 강력한 사회개혁과 복지 정책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기존의 자유주의거나 보수적 정치 세력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사회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독일을 필두 20세기 초반 유럽 국가들은 국가에서 도입된 사회보장 시스템과 노동자 보호를 중심한 복지 정책을 그 사회에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복지 정책 1차 세계대전 때 전까지 복지 정책을 추구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하고 영국이죠.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했죠. 비스마르크가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노동자들이 이제 사회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유주의 개혁, 사회적 자유주의 개혁 있죠.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회적 자유주의가 그 입법에 반영돼 갖고 이제 했던 거고요. 자, 하여튼 이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 정책을 이제 했다. 복지 정책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목적이나 방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든 결과적으로 독일과 영국이 노동자 복지 정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883년에 건강보험, 1884년에 사업재해 보험, 1889년에 노령연금보험이 도입된 독일 사례는 여기 다 비스마르크한 거야. 비스마르크.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사회주의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사회주의 정책들 있죠. 이거를 국가가 해주는 거야. 그때 그 밑에는 가부장적인 어떤 옹종주의, 이런 건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자, 하여튼 이런 걸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까지 있어. 독일에서는 여타 다른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영국 등의 그 뒤를 이었으며 정강기라는 1818년부터 1939년 2차 세계 전까지죠. 그래서 한 20년 기간을 얘기해요.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다 해서 정강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강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부분 나중에 좀 다시 언급할게요. 자, 정강기에 이르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사회보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이나 아동 및 여성 노동에 대한 규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장 관련 법률 등 각종 노동입법도 같은 길을 따랐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들은 사회정책을 자신들의 주요 과제로 삼고 유럽의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사회권 확대에 기여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읽어봤고, 뒤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 한계가 있다면 읽어보세요. 예. 자, 서양사 계도로 넘어가죠. 민족주의. 자, 이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 관련돼서 제가 앞에 이제 좀 설명했죠. 이월혁명을 계기로 해갖고 이렇게 부흥적 민족주의와 통합적 민족주의 어떤 변화 갈등 계기가 됐다. 예, 그래서 이월혁명을 계기로 부흥적 민족주의에서 통합적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넘어갔다. 그 부분을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민족의 통합과 단합, 그리고 발전의 이데올로기로서 근대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그 기원을 두면서 자유주의와 더불어 19세기 때 유럽 사회의 줄을 이었다. 19세기 전개된 민족주의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독립, 둘째는 분단 내지 분열됐던 민족이나 국가의 정치적 통일 달성, 셋째는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국가의 발전과 팽창이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주로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결합된 형태로 등장했죠. 자, 19세기 초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그리스와 벨기에 독립했고 1848년에 고조되었던 동유럽의 여러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이 대부분 실패됐다. 두 번째 경우, 분단 내지 분열됐던 민족을 통일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우는 1860년대, 70년대 이루어진 이탈리아 독일 통일을 볼 수 있죠. 요것도 이제 좀 바뀌는데 처음에는 여기 부흥적 민족주의자들이 했죠. 얘는 자유주의자기도 하죠. 이제 이월혁명 이후부터 이제 넘어가서는 통합적 민족주의,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정치가들,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를 해요. 민족주의 이용하죠. 자, 셋째는 이게 이제 이걸 넘어가서 이제 뭐냐면 팽창이죠. 그래서 발전과 팽창인데 요거는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말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죠. 제국주의 정책 같은 거.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이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그들도 다시 조국을 되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 인터내셔널 결성해놓고 막상 1차 세계가 일어나니까 계급보다 민족이라면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자국의 군대에 입대를 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민족주의 그 자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면서 체제에 대해 무색이며 자유주의, 민주주의,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결합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도 보이잖아요. 보통 아시아 지역에서 이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상당히 결합이 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 베트남, 중국, 윗동네도 그 뭐냐면 항상 민족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민족하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항상 짤딱 궁합을 해갖고 이제 연결돼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민족주의는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일종의 메인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그 메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서브 이데올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민족주의는. 예.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가격화 형태로도 국수주의 또는 국가지상주의 그리고 또 인종주의도 있다. 자, 대표적인 인종주의가 사회진화론 같은 것도 있죠.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한 사회진화론. 자, 그 민족주의는 억압적이고 배타적 어두운 면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면을 갖고 있으며 다분히 정서적이고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관련돼서 민족주의 특징 관련된 데서 양면성에 관련돼서 제가 역겨운 할 때 오리엔탈리즘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프랑스의 제2 제정과 상공화국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제2제정과 제3공화국을 이끌었던 사람은 나폴레옹 3세죠. 누이 나폴레옹이라 또 하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나폴레옹 3세 정책은 민족주의 정책이야. 예전에 나폴레옹이 이제 누렸던 프랑스 민족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프랑스 민족의 영광을 다시 뭐냐면 내세우는 거죠.
이건 이제 보나파르타리즘이라고 하죠. 보나파르타리즘이라고 하는데 요거 내용에 좀 읽어볼게요. 요거 관련돼서 잠깐만요. 이걸 보충 자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잠깐. 자, 보나파르타리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있어. 자, 보나파르타리즘은 마르크스 시각과 이제 뭐 경제적 시각 이렇게 두 개로 한번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보나파르타리즘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마르크스의 보기는 이 나폴레옹이 이제 민족주의를 내세웠잖아요. 보나파르타리즘을. 예. 그럼 왜 내세웠냐면 민족 부르주아와 프롤레타가 혼자서 지배 능력이 없으니까 요 민족주의를 통합시키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하고 그다음에 이 프롤레타 계층을 동시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런 민족주의 이념 보나파르타리즘을 내걸었다. 그래서 이 보나파르타리즘을 바탕으로 한 이런 제2제정은 이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의 상호 견제 속에 균형 속에 뭐냐면 이뤄진 독재 체제다. 이렇게 이제 보나파르타리즘을 보고 있고요. 자, 이건 또 경제적 시각은 오늘날은 개발 독재야.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민주주의 요소 같은 것들은 억압하고 민주주의 억압하고 대신에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총계급적 입장과 국민들 단결 관계. 약간 이제 박정희식 통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정희가 민주주의 같은 어떤 정치적 요구를 억압하면서 민족 내세우고 그다음에 국민 단결 내세우고 자본주의와 경제 발전 내세웠잖아요. 요거와 비슷하다. 개발 독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와 경제적 시각에서 이제 이 보나파르트리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2제정했던 나폴레옹 3세가 되었던 나폴레옹 3세의 어떤 경제 인력적 기반인 보나파르트리즘의 견해를 이 두 개의 시각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국민들이 왜 나폴레옹 3세를 지지했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830년에 40년까지 나폴레옹 전선, 나폴레옹 활동, 위대한 프랑스를 실현해줬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노동자와 사회주의 가격화 움직임들이 부유자와 소토지 소유자, 그 당시 농민들은 상당히 보수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불안감과 공포를 이제 뭐냐 했어. 자기 재산을 뺏길 수 있잖아 사회주의자들한테.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했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그 국민의 상당수가 농민층이었어요. 이들이 나폴레옹을 지지했는데 농민층들이 상당히 정치 교육이 안 됐어. 이들이.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니까 이게 역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나중에 제2제정 만들 때도 국민투표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절대적인 지지로 뭐냐면 이 사람이 항제가 됐죠. 왜냐하면 농민층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자기의 경제적 욕구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그 보통선거가 오히려 국민투표가 훨씬 더 역작용을 일으키죠. 국민투표와 보통선거가. 그 독재 체제를 지지하는 어떤 의식적 행위, 합리적 행위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박정희 때 매번 삼선 개헌하고 그다음에 유신 투표, 유신 그 헌법 개혁할 때 국민 투표를 붙였잖아요. 국민 투표. 국민 투표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뭐야 매번 이제 박정희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예. 왜냐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낮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정치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인 어떤 풍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독재를 내줬던 박정희 계속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 자, 이런 이유 등등 해갖고 결국에 나폴레옹의 독재 체제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는 정책 기조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에 개발 독재처럼 경제 발전 집중했고요. 나폴레옹이 예전에 했던 국민 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할때 금융가, 상공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균형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이 정책들이 실패했죠. 특히 외교 부분에서 상당히 실패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48년 말에 신생공화국의 대통령 취임한 루이 나폴레옹은 1949년 1월에 의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5월에 선거한 실시의 결과 새로운 의회에서 왕당파를 중심으로 질서당을 다수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지수를 다수 차지했고, 보수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했던 의회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다음에 300만에 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하층민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보통 선거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임기가 끝나자 그 당시 루이 나폴레옹은 대통령 재선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개정을 심행했으나, 자, 의회는 그 제안을 부결했다. 이에 루이 나폴레옹은 군부와 경찰을 장악해서 1852년 12월 20일 날 쿠데타를 감행했죠.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인데도 이제 뭐냐면 그 시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대통령 병력을 이제 뭐냐면 동원해갖고 현정을 중지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박정희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박정희가 유신 조치를 내리고 그냥 헌법을 중지시키고 유신헌법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비슷한 절차를 겪었는데, 자, 루이 나폴레옹과 쿠데타 날짜를 시해 쿠데타 날짜 12월 2일로 잡은 주된 이유는 그날이 첫째로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한 날이었고, 그리고 둘째는 나폴레옹이 1805년에 아우스트리츠 전투에서 거둔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한다. 뭐 이건 시험 문제 안 나겠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파리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시가전이 벌어졌으나 곧 진압되고 중부나 남부지방에 일어난 농민들의 봉기도 일주일 만에 진압됐다. 자, 이때 남부의 농민들은 좀 막 뭐냐면 루이 나폴레옹 지지하지 않은 세력들이죠. 뭐 농민들이 다 지지한 건 아니니까. 자, 그에 반해 루이 나폴레옹은 보통 선거를 부활시키고 그에 제안 따라 국민투표를 해보야 결과 750만 표 중 750만 표 대 64만 표나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이런 게 보통선거, 국민투표의 문제점이죠. 예. 그래서 국민투표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대통령이 지금도 있죠. 대통령의 주요 문제들은 이제 포결로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선거는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도가 어느 정도 수준권 올라가야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그 당시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전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하여 1852년 1월에 제정된 신헌법은 루이 나폴레옹에게 거의 독재적인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다. 즉, 국가 원수는 위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에게 책임지며 상원에 해당하는 언론위원, 국무부 장관과 지방의 도지사를 비롯한 요지에 대한 임명권을 가졌다. 자, 보통선거 선출된 입법원은 도지사가 이제 뭐냐면 추천한 간선 입법부자 중에 선출되며 발의권과 수정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독재의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상원은 언론이고, 그다음에 여기 입법원은 아마 하원일 거예요. 내용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중 간선 입법부 중에 선출되어 발의권과 수정권은 없었다. 그래서 발의권과 수정권이 없었다는 거는 뭘까요? 입법권이 제한됐다는 거야. 입법권이.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법을 제안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동의 여부만 해주는 거야. 동의 여부만. 지금 국회에도 발의권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입법을 할 수 있잖아요. 국회 발의도 있고 정부 발의도 있잖아요. 정부 입법도. 근데 여긴 정부 입법밖에 없다는 거야. 정부 입법. 자, 그러나 루이 나폴레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언론 제한이라는 형식으로 재정 수입을 위해 다시 국민투표. 국민투표 자주 애용해요. 자, 국민투표를 물어 전부 다 많은 청수표를 얻어서 1852년 12월 2일 날 제정을 선포하고 나폴레옹 3세가 됐다. 자, 요때 이제 제2 제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 자, 그럼 프랑스 국민은 왜 이렇게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했을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요. 1830년대부터 40년에 거쳐서 나폴레옹 전설의 혜택을 입은 것은 당연하지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신생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등장한 노동자와 사회주의자의 가격화 움직임이 부유주의, 특히 국민 다수를 차지한 소토지 소형농에 불안감과 공포를 심어준 걸 지적할 수 있다. 자, 그들은 불안정한 공화정 대신에 자신들의 재산을 토지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요망했죠.
이 자신의 재산과 토지는 다 언제 만들어진 거야?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프랑스 대혁명 때 그 귀족들이나 교회에서 뺏은 재산을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때까지는 프랑스 대혁명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데 뭔가 가진 게 있고 잃은 게 많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이게 사람들 심리인 것 같아. 자, 끝으로 그 당시 농민들이 이제 대다수였죠. 이 농민층에 대한 불충분 정치 교육 탓으로 그런 정치 의식이 얕았고 보통 선거는 민주주의 방식의 역기능이 작용됐다. 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왜 루이 나폴레옹의 정권을 독재 정치 뭐냐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는가? 나폴레옹을 왜 지지했는가? 물으면 요거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2제정권 성립과 더불어 프랑스 자유주의는 지식 상태에 빠졌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나폴레옹은 이제 정책들 보면 여기 보기 전에 나폴레옹 정책 방향을 좀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어요.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죠.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우리식으로 따지면 개발 독재했다. 아, 박정희식 개발 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그 나폴레옹의 이뤄놓은 국민적 열강,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어떤 외교 정책을 추구했죠. 근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예.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좀 국민적 지지를 또 상실하는 계기였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정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외정이 실패됐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군영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들이긴 했는데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 이 노동자와 그 자본가의 지지를 잃게 돼요. 거기에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보불 전쟁이 일어나서 보불 전쟁 때 패해버렸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제2제전 성립과 더불어 프랑스 자유주의는 지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쿠데타 때 80명에 가까운 반대파 위원을 체포하고 2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 투옥 내지 추방한 누이 나폴레옹은 재정의 성립과 더불어 언론을 탄압하고 공직자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를 비롯해 많은 지식인들이 잠적하거나 망명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자유를 억압한 이제 나폴레옹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국민적 열강을 뭐냐면 달성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초점은 경제 발전과 외교 정책, 이 국민적 열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는 투자은행을 시설해서 왜냐면 금융제도 개선을 장려했고, 자,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제국주의 정책 시기야. 제국주의 시대죠. 이 제국주의 시대 때는 이제 그 특징이 나중에 있지만 식민지 역할에 자본 투자, 잉여 자본의 투자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원활하게 수행해서 투자은행도 필요하고 대규모 또 장치 사업을 뭐냐면 그 중화권 같은 대규모 장치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투자은행이 필수였어. 자, 그다음에 그 정부 보증으로 철도 부서를 추진하는 한편, 그다음에 석유나 섬유나 금속이나 특히 대규모 중공업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또 그는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걸 또 만들었죠. 그래서 그는 또는 항만 시설 개량, 운하의 개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도시계획에 또 기울여 세느도 지사의 오스만은 파리 미도 같은 좁은 골목길을 없애고 개선물 중심 방사성 모형의 대도를 또 새로 개통시켜 파리를 아름다운 현대 도시로 변모시켰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또 그런 의미가 있어. 실험명과 이월명 같은 게 민중들 봉기할 때 바리케이트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왜냐면 이 미도 같은 좁은 골목길 때문이거든요. 민중 봉기를 막기 위한 정치도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파리에 가 보시면 파리 개선문이 있고 요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선 형태로 시가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예. 자, 이러한 그의 정책은 프랑스 산업화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금융가와 대상공업자를 비롯해서 산업 부르주아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상의 생시몬이라고 불렸죠. 그러니까 약간의 뭐냐면 사회주의 정책도 같이 했어요.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표현해서 볼 수 있듯이. 그래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정책들이 그 당시 이제 부르주아들에게 만족시킨 정책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이렇게 상만시설 개량하고 운하를 개선하고 하면 이런 토목공사 자체가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도 뭐냐면 만족시킨 정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거기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 네 번째로 볼 수가 있죠. 그 앞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거니까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거 보면 그 토목공사를 비롯한 공공사업과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자, 노동자를 위한 주택도 지었다. 그래서 그리하여 산업 부르주아지보다 훨씬 적었으나 노동자의 경제 발전과 정부 시책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처럼 보나파르트 이즘 자체가 산업 노동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동자 간의 어떤 형평성, 균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산업 노동자들에게 보다는 그 산업 부르주아, 제가 말하자면 부르주아와 노동자 간의 형평성 위해서 했는데 그 부르주아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요게 생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아까 생시몬 정책에서 노동자도 했지만 이게 또 생시몬이 또 뭘 주장해요? 산업화를 강조하잖아. 산업화.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별명에 맞춰서 노동자도 중시하지만 또 이 산업화를 좀 가시하기 위해서 1855년에 그 크림 전쟁 중에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는 프랑스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을 가시했다. 그래서 세계 박람회를 개최해서 이런 프랑스의 산업화의 결과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계 박람회, 파리 박람회에서 만든 그 유명한 책 있죠. 엘베탑. 그래서 엘베탑 만들 때 그 반대가 되게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탑이 뭐 철공물 내갖고 뭐 뭣도 없고 건강 다 가지고 근데 비판이 많았는데 끝내는 이거 이제 뭐냐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파리의 명문 랜드마크가 되잖아요. 하여튼 이때 그때 만든 게 엘베탑이었다. 엘베탑이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나폴레옹 3세 외교 정책인데 이 외교 정책은 별로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했어. 예, 실패가 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외교 정책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외교 정책 보면 크게 이제 여기 보면 그 크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탈리아 통일 정책이죠.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 가담했잖아요. 멕시코 원정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뭐냐면 보불 전쟁까지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실패. 예. 이 외교 정책. 자, 요거 하기 전에 그 밑에 보나파르트 리즘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 밑에 보나파르트 리즘. 네. 그리고 보나파르트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나폴레옹 3세 정책이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수로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고 그 정책을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서 특징 지은 사람은 마르크스다. 자, 마르크스에 의하면 보나파르티즘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르가 다 같이 혼자서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 여건에서 보수적인 소능을 정치 기반 삼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르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 성립된 반동적 독재 체제라고 하였다. 그래서 보나파르트리즘이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것의 반동적 측면이 틀림없으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소능의 분해를 억제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을 지연시켰던 마르크스 견해는 사실상 맞지 않다. 자, 보나파르트리즘은 경제적 시각을 본다면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에 자유본주의 발전과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 독재를 했다는 거야. 초계급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국민적 단계를 구호 내세웠으나 궁극적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보나파르트리즘은
20세기에도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주 나타난 정치 체제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거 보이죠? 박정희 때 했던 그 정치. 자, 요걸 인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나파르트이즘이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인제 계속 이제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림 전쟁을 볼게요. 1854년에 크림 전쟁에 참가했으나 실제 얻은 것이 없었고, 다만 파리에서 강화해를 개최함으로써 약간의 체면을 지켰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많은 국제회담이 있었죠. 여기 뭐 그게 회담 개최했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859년에 샤르단의 이탈리아 통일 정책에 지원한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고, 뒤에 이제 이탈리아 통일 정책 관련돼서 얘기하겠지만 지원했다 또 배신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내적으로 다 만들어놨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샤르단을 지원하여 참전한 데 있고, 샤보이와 그다음에 일부 닉슨을 얻었으나 샤르데나가 노마 공항을 공격하면서 프랑스의 카톨릭세부터 공격을 받고, 전쟁 도중에 또 뒤통수를 쳤죠. 예. 전쟁 도중에 오스트리아 강화를 맺은 결과 이탈리아 예국자를 물론 국내 공화파부터 엇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구도부터 공화파까지 다 뭐냐 욕을 얻어먹은 거야. 일관성이 없었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정책이 멕시코 원정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1862년에 멕시코의 내란을 빙자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공화정을 폐기하고 일부 상류층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고 있던 그 당시 오스트리아 맥시밀리안 대공을 황제에 옹려했다. 그러나 멕시코 인민의 저항과 남북 전쟁이 끝난 미국의 강력한 압력에 받아 프랑스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맥시밀리안은 공화파에 총살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맥시밀리안의 부인이 그 프랑스 파리에 와갖고 나폴레옹한테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모습이 신문에 다 비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 나폴레옹을 죽일 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제파였던 이거 왜 그래? 항제파였던 카톨릭세의 이탈, 자유주의와 공화파의 반환을 볼 때요. 1860년대 들어서 그동안 잠재했던 노동운동이 고개를 들고 노동자마저도 이탈할 기미를 보였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 그 정치 말기에 들어가면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이제 상실하게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냥 나폴레옹 3세는 1864년 폭력을 수반되지 않은 노동자의 파업을 인정했으나 이게 좀 약간 간용 정책을 펼쳤죠.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노동자들의 기세는 더 험악해지고 연달아 파업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또 자본가들한테 또 지지를 상실했는데, 1860년에 체결된 영벌통상조약은 프랑스의 뒤진 기술 발전을 자극하고 자본의 집중과 기계제 대공장의 증가로 프랑스 산업화를 촉진시키려고 했으나 이 일부 산업 부르주아와 수공업자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값싼 물건들이나 특히 영국산 물건, 독일 물건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국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유자 세대가 수공업자들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변화에 직면한 나폴레옹 3세는 억압된 권위주의 체제를 완화시키고 자유주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구나 1869년 총선거에서 공화파가 30명이 당선되고 급밖에 반정부 세력이 크게 진출하자 나폴레옹 3세는 입법원에 법률 발의권과 예산 심의권을 주어 입법군주에 가까운 자유재정의 체제로 바뀌어 나갔다. 그래서 예전에 입법원은 법률 발의권이 없었죠. 정부 발의만 할 수, 정부 입법만 할 수 있었잖아. 다만 통과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권한만 있어. 근데 이 하원격인 입법원에 입법권을 실제로 줬고요. 예산 심의권도 줬어. 그래서 겉으로는 입헌군주에 가까운 자유재정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아갔고 1870년대 국민투표 이란 체제 변화를 압도적인 다수 지지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자, 나폴레옹 3세는 그 당시 그 비스마르크 술책에 넘어가 엠스 정보 사건 관련된 내용이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포위생과 전쟁하게 되었고 결국 개전 6주도 안 돼 9월 초에 황제와 프랑스군은 세당 전투에서 포위생군에게 항복하였다. 자, 9월 14일 날 이 소식이 파리에 전해지자 파리 민중이 붕괴하여 입법원을 하건 재정의 몰락을 선언하게 되고 파리 시청은 수입된 임시정원 제3공화정이
수입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뒤에 파리고문 관련된 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뵐게요.